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내키지 않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더 생각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끌어 흐지부지 만들자는 거죠. 요새 거대 정당들 입에서 이 말 자주 나옵니다. 다수의 국민은 분명히 원하는데 여전히 더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 점 좀 알아뒀으면 합니다. 자,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업 천국 파나마 중남미 부국으로, 반면에 노조 천국 아르헨 골칫덩어리로 전라.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인데요. 2019년 신년 기획 두 국가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파나마와 아르헨티나를 비교하는데 경제 상황 너무나 다르고요. 그 원인도 각각 다르게 갖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군요. 자,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임시정부 100년 기념관 무효소송 휘말렸다. 이 기념관 최근에 어떻게 질 것인지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 설계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군요. 356억 드는 독립열사의 집 사전 용역 업체가 설계 공모전에 1등했답니다.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착공 앞두고 불공정 심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건립위는 당선자와 계약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위반 없다, 강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념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이 피지도 못한 채 죽음 맞지 않는 세상 돼야 한다. 컨베이어 벨트 참변 김영균 씨,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한 사고였는데 어머니 인터뷰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검은 얼굴로 돌아온 내 아들, 비참하게 내몬 세상 단죄하고 싶어. 청와대로 행진했지만 대통령과 대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요. 인도네시아 휴양지 덮친 쓰나미 최소 222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자연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쓰나미가 몰고 들어가서 거의 남아난 게 없습니다. 집들이 다 파괴됐고요. 3m 높이의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모습,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레이더 트집 일본. 트집 잡을 걸 잡아야 될 텐데요. 유시민의 정복, 트럼프 리스크, 마지막으로 사장한테 전화해. 이런 말들까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일본 같은 편에 왜 총 쏘나? 한국 사격용 레이더 안 쐈다. 당신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두 나라가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광개토함 초계기 조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며칠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도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양국 관계 회복 불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국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식별이의 광학 추적 장비 쓴 거다. 일본 초계기가 국적도 안 밝히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와서 위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징용 판결 이어 한일 관계가 급냉하고 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신문에 광개토함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본 초계기입니다. 이 광개토함이 북한 선박을, 그리고 북한 선박의 이 난파된 이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썼는데, 이 레이더에 일본 초계기가 잡힌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양국이 시끌시끌하고 있군요. 자, 최경선 위원님.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고요. 양국이 뭔가 소통을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읽힙니다. 최근의 한일 관계를 예.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북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 선박 식별 장치, 광학 식별 레이더를 쏘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사격 전 단계인 사격 통제 레이더를 쏘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째려봤다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째려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조난 어선 탐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지금 실랑이가 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뭐 징용 판결이라든지 외교 관계가 나빴던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50% 위에 있다가 최근에 47%까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교 관계가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미일 관계도 지금 통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그 수세들을 뚫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항해용 레이더를 씁니다. 그러나 파도가 높았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화기 간제 레이더를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데요. 자, 저희가 기사 하나 준비했는데 사설입니다. 사설 하나, 경향신문 사설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난 어선 레이더 탐지까지 시비거리 되는 한일 관계다. 이렇게 개탄을 하는 사설입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두고 일본 측이 사흘간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아 마땅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반한 정서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사설은 전하고 있군요. 최창열 교수님. 이 의도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일본이 이른바 이제 항공모함도 사실상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 지금 우리를 좀 핑계로 삼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도 보면요,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고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을 상당히 이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이제 과대 해석해서 과대 포장해서 자신들의 어쨌든 군사력 확장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해 왔던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사안도 저 문제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약간의 양국 간의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해명을 했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현안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도 물론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위안부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독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일 간에. 그러한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내부에서 일본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정서에다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정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국제 정치적인 그런 수법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일 관계에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나 이런 건 계속 돼야 되는 건데 아무튼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런 군사적인 면까지도 일본이 시비를 거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물론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관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네. 사실 이번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이제 독도 인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초계기도 그 인근에서 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의도가 좀 읽힐까요? 독도라는 측면? 그 조선 침략의 DNA가 또 발동한 것 아니냐. 조선 침략 DNA. 항상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내치가 복잡해지거나, 그다음에 내부의 단계를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권력자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로 눈을 돌렸던 게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요미르 신문에서 조사했던 지난주 16일 날 발표했던 게 무려 6%포인트의 지지율이 아베 신조 수상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호기를 맞았다.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그 자위대가 계속해서 무장하고 그다음에 군비를 확산하고 했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요소로 삼았던 게 뭐냐면 북한의 위협이었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재무장을 해 나갔던 일련의 과정들과 유사하게 지금 아베 신조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들이 깊어지면서 뭔가의 꼬투리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일본은 대한민국을 만만한 그 대상으로 보고 자신들의 내치, 자신들의 정세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의 소스로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는 주장을 보면요. 우리가 마치 일본을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 이런 느낌까지 들게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야, 중기찬 변호사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은 안 가는데 지금 이렇게 꼬인 한일 관계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보더라도 뭐 저희가 일본을 공격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시도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안 했을 거예요, 일본도. 다만 말씀하셨듯이 아마 국내 정치용으로 좀 이용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이런 현상이 현재 한일 간의 외교의 적나라한 현 주소다. 여태까지 저희가 그 강제징용 판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 정치적인 어떤 용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왔는데 더불어서 외교적 노력은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외교적 노력은 같이 해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결과다. 그래서 사제 이게 뭐 일본이 옳다, 한국이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외교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없거든요. 실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하고 전화 통화도 좀 해서 해결을 좀 줘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의 의도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쟁점화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본들 이게 한일 간의 그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것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쟁점화시키고 이슈화시킴으로써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일 정상이 통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민간의 차원도 있고 이제 국가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으나 보다 더 일본에게 더 어떤 대사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부단하게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서 휘말리지 않도록 아마 외교 당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설수랄까요? 아니면 논란이랄까요? 아무튼 주말 동안 시끄러웠던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2명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항 갑질 논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부적절 언행 논란. 의원들 주말 동안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죠? 앞부분이 이쪽에 왼쪽이 김정우 의원, 오른쪽이 민경욱 의원의 얼굴 모습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신분증 보여달라는 직원 요청에 김정우 의원, 내가 국토위 위원인데 버럭. 이래서 지금 논란입니다. 보여달라는데 제대로 안 보여줬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지역구민 대답에 그 대답을 듣고 갑자기 민경욱 의원이 뒤돌아서 침을 뱉어요. 그렇다면은 그 모습을 본 그 말, 이번 정부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한 이 지역 주민은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뭔 소린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논란의 주인공 중 한 분이죠. 김정우 의원의 해명. 저희가 영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국민한테도 이렇게 갑질한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하는지 언성을 높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2명의 의원 얘기를 저희가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다 해명을 하고 있죠. 해명 중에서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은 비행기 탈 때 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을 서서 그런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이 진행하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며 한 사람이 그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김종우 의원이 한 문제 제기 절차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그럼 그런 사정 때문에 침을 뱉었다 하더라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앞의 대화와 뒤의 대화가 침을 뱉은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앞뒤 대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의원은 정말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는데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구민이 뭐라고 얘기해서 대화 끝낸 다음에 가래가 끓고 있으면 저 멀리 가서 한참 있다 뱉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여달라는 신분증 제대로 안 보여줬고 그리고 지역 구민이 있는데 뒤돌아서 바로 침을 뱉었다고 이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방송에서 적합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한 모습이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귀찮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그 보안 검색이 워낙 강화돼 있잖아요. 온몸 스캔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하라 그러면 꺼내서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갑에 있는 상태로 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그다음에 이제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글쎄요 뒤돌아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다가 뭐 비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약간 좀 무례하다고 느끼죠. 무례하다고 잘 안 그러죠. 일반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야 그 집권당과 제1야당 두 의원이 공교롭게 이렇게 주말에 보석수에 올랐는데 저 두 분의 뭐 해명은 나름대로 해명에 나름대로 뭐 저기 억울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아무튼 의원들 모든 의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의 그 지위에 대한 어떤 그 잠재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특권 의식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거창하게 특권까지는 얘기를 100번 양보를 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일반 우리 시민들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설령 처음에 투명하게 그 지갑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상대가 요구하면 이렇게 꺼내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자신이 국회의원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국토교통위 소속이잖아요. 김정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공항공사는 어쨌든 국토교통위 소속 그 상임 그 위원회에
소관 부처란 말이죠.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동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자하고 통화도 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뭐 한국 그 공사 사장하고 공항공사 사장하고 통화하는 이문재 사장, 그 공항군 사장하고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신문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계속 뭐 이제 오늘 내일 끝나겠죠. 이게 예. 물론 지금 이제 김정우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워낙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에 갑질 관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정말 시민의 대표다. 예. 국민의 대표다라는 인식을 스스로가 항상 다짐하고 성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을 계기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번 의원들 말고 지난번에도 뭐 관료들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른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시민이다라는 거. 그게 민주주의 인식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해프닝 또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사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일이 바쁘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눈에는요. 항상 감시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의식을 했다면 저런 행동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분증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으면 끝난 뒤에 본인이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공항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하면은 더 멋있는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자, 이번 기사는요. 그 공항에서 이 김 의원을 직접 상대했던 그 직원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공항 직원인 내가 국회의원의 갑질? 저 바보 아니에요. 직원의 내용입니다. 김종호 의원 공항 갑질 논란, 사건 당사자인 24살 직원 인터뷰. 이렇게 돼 있군요.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종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내가 갑질을 당했다 일단 반박을 했고요. 욕 안 했고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요구를 본인한테 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반박입니다. 그런데요. 그 직원은요. 규정대로 신분 확인하는데 EXX 근무 똑바로 안 선에 욕설을 했다. 일단 직원의 말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 사과해도 비행기 안 타. 책임자 나와 고함. 자,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갑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종호 의원, 내가 마지막 탑승 승객이었다. 하지만 직원은 김 의원 뒤에 10여 명이 있었다. 이건 또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군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양무석 이사장님. 네. 이 정도까지 당사자인 직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공항 직원이 내가 국회의원한테 갑질? 저 바보 아니에요. 이 말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네. 진짜 이런데 갑질을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무석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따지자 하면 김종호 의원을 알고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 기사에 있어서 그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항 갑질이라는 비난을 비켜나갈 수 없다. 그다음에 민경훈 의원 또한 부적절한 은행과 행위를 했다는 건 비켜나갈 수 없다. 제가 차관을 한 4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최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대한민국 장차관급이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무의식 속에 그 깔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깔려지나요? 그래서 누가 다 기분 나쁘게 하거나 조금만 억울하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걸 말을 하면 사고가 나는 거고 속으로 참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고가 났던 최근의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소속인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표현해서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른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낸데 뭐 이런 모습들을 그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태들이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요. 당신 나한테 굽혀야 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억압이라는 표현 대화 중에서도
위계를 통해서 억압을 하려고 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 두 개다. 결국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분 국민들을 모시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또 저 사건은 나이가 24살짜리 직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주 젊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언쟁이 있었던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련의 가정에 있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고 서운한 부분이 있고 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조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세 마디로 정리하고 빠져버렸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 없이 공안 갑질이고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행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명과 반박이 논란을 계속 만드는 듯한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정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트집 잡으신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좀 갑질의 범위에도 포함되는가 의문이 있는데. 그냥 트집이다. 네, 왜냐하면 24살인데 아들뻘이에요. 아들뻘이고 또 이게 파견 직원 유사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못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그 신분증 보여주는 방법이 이거 뭔가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제도 개선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국토위원회식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젊은 친구를 혼낸다. 저는 사실 화풀이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충농증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침 뱉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부적절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한기도 하고요. 아니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시각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표현할까요? 작가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사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이분에 관한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군요. 혹세무민 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해줘야 한다. 정치 떠났다는 유시민 유튜브 정치를 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수 진영에 맞서 직접 본인이 팟캐스트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정치 행보 나선다는 해석에는요. 유시민 테마주는 다 사기다.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에서 제발 본인 이름 좀 빼라 이런 입장을 남겼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보수 진영이 대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튜브에 좀 진출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 좀 더 자세히 보죠. 여기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던데 다 한번 정복해 볼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정복에 나선 유시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직접 영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어영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도들을 제가 이렇게 챙겨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해요. 이렇게 이것은 뭐 거의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서야겠다, 바로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양무소 이사장께서는 유시민 이사장,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일단 정치 활동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이
국민들의 시선은 예.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예.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통령이고 예, 예. 엄청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저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예. 영상을 보면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지상을 보면 예. 아주 작심하고 묵직하게 나오죠.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부라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신문과 동영상의 차이가 이제 저렇게 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영상과 이 활자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유튜브 문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고 예.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게시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팟캐스트가 새로운 매체로 뛰어오르면서 정치의 배설 공간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유튜브가 예. 이제 엄청나게 대세로 이제 뛰어오르는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는 제가 이 통영고성에서 살면서 이제 많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가짜 뉴스 좀 어떻게 안 되냐, 유튜브 좀 하면 안 되냐, 종편 하지 말고 유튜브 좀 하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종편에 출연 그만하시고 유튜브에 좀 나오시라. 예.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많은 곳으로부터 예.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예. 한 번 움직이면 예.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단 그렇죠. 말이에요. 팬클럽이 워낙 탄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 강력하게 요구를 받았을 거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작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눈을 부라리고 인상을 팍 쓰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가볍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예. 부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예. 좀 가볍게 보자. 저 정도 이야기, 그러면 유튜브도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로 봐줘야 되는데 정치 복귀 선언이 아니냐. 이미 정치하고 있는 사람 보고 정치 복귀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미 하고 있는데 무슨 복귀가 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선거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정계 복귀는.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최창희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뭐 유시민 그야말로 작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전 예. 장관이 될지 그 부분보다는요. 예.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리매김된 거잖아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예. 복귀했을 때부터 아니 그 일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대한 그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그 전 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예. 대표. 그분이 이제 홍카콜라라고 예. 이제 그렇게 TV 홍카콜라 이렇게 돼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잘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대체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내용만 좀 봤어요, 예, 방송이나. 근데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지층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신문, 방송 이런 전통적인 이제 그 미디어들이 있고 SNS가 있고 예.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그 구독자들이 생긴 거 예.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로 나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보수 쪽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유튜브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뭐 이 부분 유튜브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기 때문에 예. 유시민 작가가 저런 얘기하는 건 그만큼 유튜브가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보여요. 단지 중요한 건 이 유튜브가 우리 한국 정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예.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예. 긍정, 부정 양면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활동 계획이랄까요? 아무튼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시민 이사장 방금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저는 재미있게 들었던 내용이 예. 스스로 의용지식인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렇게 표현을 스스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평가했습니다. 예. 이 의용지식인이라는 게 친정부 성향을 발언한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의용지식인은 일반인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 했을 때 그 솔깃해하지 정부가 말하는 것을 옹호하고 했을 예. 때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 예. 들어왔을 때 굉장히 친정부 발언을 해도 예. 그 박학다식 그리고 톡톡 튀는 발언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의용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예.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보수 성향의 그 예. 지식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 그에 대적할 사람이 유일하게 유시민 아닌가 하는 그런 주위의 그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런 활동과 나중에 그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저는 선거에 출마를 안 할 것이다. 대선 여론조사할 때 나를 빼둘라. 예. 이런 것은 정말 진심이라고 봅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의 진심이 담긴 예. 표현이라고 보는데 예. 다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유시민 이사장의 뜻대로 실현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 가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냐 예.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죠. 예. 얼마나 정치 안 한다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그렇죠. 진심으로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2012년 전에는 정치를 본인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때 진심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예. 하면은 또 그때 사정에 맞춰서 달라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지금은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이 예. 진심이라고 저도 믿지만 예. 그때 사정은 또 나중에 사정은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거기에 거론되는 이유.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길래 그런가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하군요. 자, 이번에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감반 논란, 이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기사 이쪽에 있군요. 조국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임을 했는데 이 얘기를 본인의 SNS상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항을 의식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감반 논란 야당 공세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야당, 여기서는 한국당입니다. 박용호 전 서울창조센터장도 사찰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 대상 아니기에 절차 진행 안 했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 관련 3곳에서 수사. 그래서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한국당의 폭로 영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년 7월 4일 이후에 생산됐고 7월 24일 날 대검으로 이첩된 그 전후 어느 기간에 걸쳐서라도 박용호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시행하고 이 첩보 내용을 대검의 수사에 활용하도록 청와대에서 보낸 것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어제 한국당이 폭로한 내용, 이것이 민간 사찰이냐 아니냐 갖고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간인에 대한 그 감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감찰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간인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본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뭐 첩보 보고든 아니면 동향 보고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갖다 보고를 했든지 수집했던 건 맞잖아요. 그것이 청와대 산하 기관이고. 근데 이것을 지금 조국 수석이나 기타 여러분들은 지시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 청와대 특감반의 업무 스타일은요. 지시를 받아서 하는 첩보 보고가 있고 또는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 첩보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동향 보고도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업무 범위를 확정해 줬어야죠. 이거 하지 마. 또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든가. 이 사람들의 활동은 본인이 나가서 외근이거든요, 주로. 나가서 동향 보고 내용 수집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게 타당한 변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박용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장관급이거든요. 그 직과 별도로 이제 아마 그 창조 경제 혁신 센터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민간 기구예요. 재단법인이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왜 했느냐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왔을 때 왜 거기에 사인해 줬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시 안 했다고 그냥 앞뒤 안 맞는 변명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책임을
발언을 하셔야 돼요. 책임지겠다.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겠다. 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방치했다. 예. 이런 어떤 설득력 있는 변명을 한 이후에 예. 이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국민한테 설득력 있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딴 폭로에 이제 청와대가 계속 연일 해명을 하는데 이제 해명이 해명을 낳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제 청와대 해명이 지금 보신 사안에 대해서 민간 사찰은 아니다. 그러나 부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대검에 이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묘하게 들립니다. 상황이. 양수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국정원 IO나 예. 그 경찰청 IO들이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정보 그 수집 요원들을 예. 이 여러 차례 예. 그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 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그 패널들도 이 IO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개는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예. 이러면서 이 요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뭐 특감 받는 요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특정을 해서 저 사람 뒤를 파봐야 되겠다. 해서 계좌 번호를 불법으로 뒤지거나 예. 안 그러면 주변을 사찰하거나 카메라로 찍거나 망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예. 뒤에 스토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그 정리를 해서 이런 이야기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연관 어떤 파문이 올지 모른다라고 예. 판단해서 자기가 보고서를 써요. 그러면 이거는 대검으로 넘겨. 예. 이거는 경찰청으로 예. 넘겨. 이거는 위에 보고해야 되겠네. 이 판단을 그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데스크가 있고 팀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위에로 3번을 거친다고 예. 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걸러진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굳이 예. 첩보 내용을 사찰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시절의 민간인 사찰의 예. 부정적 이미지와 자꾸 겹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예. 실질적으로 그 노력은 한국당의 노력이라고 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력은 가상하나 예.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흠집 내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예. 그리고 현재 한국당 또한 예. 지지율이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예. 계속해서 욕을 듣는 게 뭐예요? 너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냐? 이 이야기잖아요. 예. 한 개라도 잘하고 싶은 욕망이 과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이 얘기는 좀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좀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보아야 될 거는 조국 민정수석의 정면 돌파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분명히 저기에는 대통령의 의지도 좀 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예. 조국 수석이 정부 출범할 때 예. 이른바 이제 개혁의 상징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예.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예. 이 청와대가 좀 미흡하게 대처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일단 그런 사안들은 과거 정권의 관행들이고 잘못된 관행이니까 첩보 수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건데 예. 그 이후에도 어쨌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형철 부패비서관도 반부패비서관도 예. 그런 취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찰과 감찰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찰이라는 거는 특정인을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예.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제하고 예.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도 변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민간인 사찰의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얽매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예. 일단 사찰의 이 용어 자체가 주는 음험함이 있어요. 과거 예. 정권에. 예. 게다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과거 정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까? 국정농단과도 관련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김태우 수사관 예. 공직자로서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자신이 상당히 여러 가지 비위 의혹에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폭로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것도 같은 무게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지 지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조국 민정수석이 일단은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좀 됐어요. 전면에 나서가지고 예. 지금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예.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청와대로서 너무나 억울하고 제가 예. 봐도 사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그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무조건 두들겨 맞고 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 사안을 야당으로 하여금 더욱더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조국 수석의 입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노스랜드해서 뭐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페이스북에 노래를 링크를 했다는데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책임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부당하다고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에 좀 많은 기사가 준비가 돼 있어서 좀 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폭탄주. 더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요. 흰머리 뽑아라 명령. 이런 일이 직장에서 있다 그러네요. 흰머리를 뽑아라.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서 해달래도 해줄까 말까 한 일을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시민단체가 직장 내 갑질 50개 선정을 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군요. 육아휴직하면 책상 뺀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무 시간에 만취난동 간부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이런 분들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유형별로 뭐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직장갑질 119라는 그 민간 단체에서 노무사 변호사들이 이제 주로 지도하는 이런 단체인데. 그분들이 많은 사례를 접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되거나 걸러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노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기업들이네요. 이게 작은 기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2%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그 119 관계자들이 한 일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흰머리 뽑고 싶으시면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뽑아달라고 하십시오. 가족들 별 얘기 안 하고 잘 뽑아줍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 이번에는 제 뒤쪽에 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커다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귀엽게 무슨 캐릭터가 있는데 방석이거든요. 근데 이 방석이 그냥 방석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석이라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톡을 통해서 이 방석에 얽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 방석인데요. 차량 속 잠든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방석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 속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4살 배기 여자 어린아이가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졌는데요. 잠자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차일드 벨이란 게 있는데요. 차량 기사가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차량 뒤쪽에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승하차 시에 단말기를 찍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버스카드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비콘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비콘이라는 장치를 부착시키는데요. 10m 이내에 이 장치가 접근이 되면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단점이라면 아이가 장치를 잃어버릴 분실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를 보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19일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석엔 압력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아이가 방석에 앉으면 이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달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홀로 남겨졌을 경우 스마트폰 앱에 경보가 울려서 교사와 차량 기사가 차량에 있는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통학 차량에 따로 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방석을 의자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서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아이들 통학 차량의 갇힘 사고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보고 착한 기기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못 타서 우리 아이들이 자꾸 희생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이라도 좀 빌려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런 기계는 좀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군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병 전역시켜주세요. 국민청원. 이 얘기에 대한 패널 분들의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화면 보시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있는 청원 내용입니다. 신병 수료식 후 귀갓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희병 전역시켜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서 지금 빠르게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신병 수료식을 마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귀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 넷이 숨지고 연인도 숨졌습니다. 참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존했으나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일가족 모두가 참사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김희병은 육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면요, 김희병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역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네 분의 패널께는 좀 의견을 써주시고요. 쓰신 분은 앞에다 좀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20일에 있었던 참사.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러네요. 먼저 최창렬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병역 문제를 너무 이제 개인의 구체적인 예. 그런 사안에 연관시키는 건 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예. 되잖아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말씀처럼 네 분이 참사를 당했잖아요. 예. 그 지금 아버지도 지금 뭐 중상인 예. 상태고 그리고 법을 보니까 병역법이 있어요. 예. 병역법 63조와 65조가 있는데 예. 63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외에 예. 어떤 그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나 예. 노동력 상실했을 때는 의가사 제대 조항이 있더라고요. 63조의 병역법에 또 65조에는 현역병으로서 전상이나 공상 또는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보충력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입대를 한 상태니까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도. 예.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예.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과연 이 지금 김희병이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지금 워낙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청원 글쎄 참여인원이 지금 2,900명 정도 넘었는데요. 예.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좀 여러 법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예. 좀 저런 청원의 생각에 부합하는 조치를 좀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 청원이 지난 20일 시작이 됐고요. 만약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면 청와대가 이제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리고 청와대가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양무석 이사장께서는 매우 딱한 상황이나 이렇게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우 딱한 상황입니다. 예. 가족 3명과 여자친구 예. 합해서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머니, 여동생들, 그다음에 여자친구 4명을 잃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난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정상적인 병력 의무를 수행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국민들의 인식들 그리고 청원을 올린 이 청원자의 인식이 병력
의무 자체가 예. 고통이고 고난이고 병력 의무를 하지 않거나 줄여주면 예. 혜택이고 특혜고 이제 이런 의식들이 너무 병역이 약간 뭔가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예. 시작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스포츠 앞서 뭐 최 교수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스포츠 스타나 뭐 예. 바둑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문화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혜택들이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게 병무청에서 예. 소위 말하는 특혜의 영역, 전역의 영역, 면제의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들을 빨리 정립을 해서 이런 거 발생할 때마다 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좀 촘촘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거네요. 법에도 따뜻한 시선과 온기 있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영역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자. 그래서 더 이상 군 면제가 특혜로 국민들에게 비춰주지 않게 예.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역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 김희병 같은 경우에는 예. 장례 문제도 있고 해서 예. 12일간 위로 휴가를 지금 받은 휴가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예, 휴가를 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군 복무는 뭐 만기까지 하는 게 원래 원칙상 예. 맞지만 예. 모든 인간 사회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에도 예외적인 예. 상황들을 규정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 전역을 시킵니다. 질병이 걸렸을 예. 때 군 복무 도정에도 예. 예외적으로 전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기가 지금 다급할 때 의가사 제대라고 해가지고 예. 제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든지 해가지고 집안 생계가 막막한데 예. 나라 지킨다고 아들이 나가가지고 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장 가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질병 생길 예. 때 전역을 시키는. 예. 그렇다면 현재 병역법에서 이 경우가 구체적인 이 경우가 의가사 제대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뭐 법을 낱낱이 해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 법의 취지를 본다면 예. 이렇게 가정이 공공한 상태 그리고 정신적 충격에 빠졌을 때는 예. 전역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 글자 하나를 따졌을 때 전역이 좀 어렵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예. 사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런 축구 예. 선수들을 병역 면제시켜주자는 국민 여론은 뜨거웠지만 예. 그 당시에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저는 예. 규정이 미비되었다면 특별법이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윤창 변호사,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우리 당국의 조직이 전역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이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사안의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예. 아버지가 이제 53세로 예. 나와요. 근데 이게 59세까지는 부양을 해야 될 대상이지 부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 분이 가족의 전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치셨기 때문에 예. 만약에 법에는 6개월 이상 치료 받아야 될 대상이면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될 피부양자로 이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요건을 갖출 수가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야, 내가 신청할게. 그러니까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희망을 일단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예.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 해당 부대장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저런 어떤 의견들이 예. 본인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나 나가서 너 그 의가사 제대하고 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본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래서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저런 청원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패널 분들 쪽에서 말씀하신 게 법도 따뜻한 측면이 있다. 법이 따뜻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고려가 될지 어떨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우리하고도 관계된 내용 같기도 하네요.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가. 세계는 트럼프 유아 독전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 또 셧다운, 증시는 급락,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뭐 철수를 한다는 얘기도 나와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파월 연준장 해임 검토하라. 금리를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올렸다는 거죠. 금리 올리자 초법적 인사 거론.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검토하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어른 없이 트럼프 혼자 외교안보 결정. 어른 없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른이 아닌 게 되네요. 미국 내부에서 방위비 협상, 서울 근심 커질 것이다. 이 문제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2배를 올려라.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협상 중인데 지금. 여기 보면요. 북핵,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사임 편지에서 동맹을 좀 존중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존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이용할 땐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그럴 필요란 존중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보통 이제 고립주의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모든 외교와 뭐 정치라는 게 국익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로서 동맹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기존의 외교적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티스 장관도 시리아에서 이제 미군 철수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동맹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동맹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위반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매티스 장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트럼프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까 이 어른들의 축이라는 거 이른바 엑시스 오브 어덜트라는 것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변인들이 있는데 행위 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게 매티스 장관이었거든요. 국방장관. 이제 사임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사라진 거는 그 매티스 장관을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과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얘기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 얘기 나온 것도 그 셧다운 얘기도 트럼프 그 멕시코의 그 국경 장벽 설치 비용 예산 문제가 합의가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아베 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에는 그 스캔들이 계속 나오고 스캔들 의혹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꾸 완화시키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이 북한과의 관계도 어쨌든 미국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군산복합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런 행동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한 대단히 복합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트럼프의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불안전성을 확대시켜요. 불확실성을 더 증대시키고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는 건데 트럼프의 저런 행동이 언제까지 맺힐지 모르겠어요. 선거도 재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럼프 행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자, 최영수 의원님, 지금 방위비 협상이 계속 안 돼서 해를 넘길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2배 올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만약에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다 안 받아들인다면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돌연 툭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몇몇 언론은 그런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많은 예측 불가능한 충돌합니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이미 그 대선 후보 때부터 주한 미군 철수는 여러 번 축소라든지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의 그 전략적 필요성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미국에도 아주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시리아에서 철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또 시리아와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측면도 있고 이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세력 균형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 방위비 협상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올리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시리아 문제하고는 연관시키는 건 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가 되겠군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K 캐릭터 도쿄 도심 진격 카카오 해외 1호점 2,000명 인파가 몰렸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 매장 주민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섰는데 이른바 K 캐릭터입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카카오 도쿄 상젤리제에 낸 매장 손님 예상 2배 하루에 완판됐다. 캐릭터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섰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캐릭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인형인데요. 저런 모습 우리 국민분들은 참 익숙한 모습인데 이 캐릭터 상품 나온 걸 일본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일본하고 우리가 레이더 갖고 싸운다 그러는데 또 민간에서는 또 이렇게 좋다고 사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겹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굳이 논평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IP 추적 어려운 어둠의 인터넷 다크웹. 여기서 마약 유통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다크웹을 통해서 마약을 사고 팔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 장터 열어 50회 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등 9명 구속 기소. 자, IT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하는데 근절돼야 할 마약이 그 첨단 기사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세상은 바꾸고 있는데 나쁘게 사용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매우 춥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영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 방석인데요. 차량 속 잠든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방석입니다. 올해 여름 폭염 속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4살 배기 여자 어린아이가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졌는데요. 잠자는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차일드 벨이란 게 있는데요. 차량 기사가 아이들이 차에서 다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직접 차량 뒤쪽에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승하차 시에 단말기를 찍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버스카드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비콘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비콘이라는 장치를 부착시키는데요. 10m 이내에 이 장치가 접근이 되면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단점이라면 아이가 장치를 잃어버릴 분실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이를 보완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19일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방석엔 압력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아이가 방석에 앉으면 이를 감지해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달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홀로 남겨졌을 경우 스마트폰 앱에 경보가 울려서 교사와 차량 기사가 차량에 있는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통학 차량에 따로 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별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방석을 의자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서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이 스마트 어린이 방석, 시제품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초에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는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이 아이들 통학 차량의 갇힘 사고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